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강 군사대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123년간 지도에서 사라졌던 비운의 나라 폴란드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적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겁니다. 서유럽 강대국들이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폴란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K9인 천둥 자주포를 선택했어요. 폴란드는 GDP의 4.7%를 국방비에 쏟아부으며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그 놀라운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폴란드와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은 나라예요. 지도를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듯이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거든요. 둘 다 강대국들의 침략 루트 한가운데 놓인 비운의 땅이에요. 게다가 폴란드라는 국명 자체가 평원을 뜻하는데 국토 전체가 끝없이 펼쳐진 평지라서 방어에 유리한 산맥이나 험한 지형이 전혀 없습니다. 적군 입장에서는 탱크 몰고 쭉 달리면 수도 바르샤바까지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인 거죠. 역사적 아픔도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해요.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듯이 폴란드도 주변 강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거든요. 1795년에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 영토를 세 조각으로 나눠 삼켜버렸는데 그날부터 1918년까지 무려 123년 동안 폴란드라는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35년이었잖아요. 그 3배가 넘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거예요. 폴란드어를 쓰면 처벌받았고 역사는 말살당했으며 젊은이들은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없는데도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지하에서 해외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결국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되찾은 평화는 고작 2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1939년 9월 1일 새벽 나치 독일의 전차 부대가 서쪽 국경을 뚫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죠. 폴란드군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요. 창을 든 기병대가 독일 탱크를 향해 돌진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동쪽에서 터졌어요. 독일과 비밀리에 손을 잡은 소련이 폴란드인을 보호하겠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앞세워 뒤통수를 칼로 찌른 겁니다. 앞에는 히틀러, 뒤에는 스탈린이라는 악몽 같은 상황에서 폴란드는 그야말로 도살장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폴란드 국민 5명 중 1명이 죽어나간 셈이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바로 폴란드 땅에 있었거든요. 나치는 폴란드 유대인 3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냈고 지식인과 교사, 성직자들을 조직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나라의 머리를 잘라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는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0년에 스탈린의 명령으로 폴란드 장교와 경찰, 지식인 2만 2천 명이 카틴숲으로 끌려가 손이 뒤로 묶인 채 뒷머리에 총을 맞고 학살당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틴숲 학살인데 소련은 이 끔찍한 범죄를 50년 동안이나 나치가 한 짓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944년에는 바르샤바 봉기라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수도를 되찾기 위해 폴란드 시민군이 들고 일어났는데 강 건너편에 소련군이 도착해 있었거든요. 시민들은 당연히 소련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진격을 딱 멈춰버렸어요. 나치가 폴란드 독립 세력을 대신 죽여주길 기다린 거예요. 63일간의 처절한 항쟁 끝에 봉기는 실패했고 분노한 히틀러는 바르샤바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시 건물의 85%가 파괴됐어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관광객들이 감탄하는 아름다운 바르샤바 구시가지는 전쟁 후에 폴란드인들이 옛날 그림과 사진을 보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주워 모아 복원해낸 피눈물의 결과물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서유럽이 미국의 지원으로 번영을 누릴 때 폴란드는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해서 가난과 억압 속에서 신음해야 했거든요. 198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 수백 년간 짓밟힌 기억은 폴란드인들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조약이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내 가족을 지키려면 내 손에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이요. 이게 바로 폴란드가 지금 미친 듯이 군비를 늘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수백 년간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폴란드는 우리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유럽의 반대편 동쪽 끝에 있는 낯선 나라 한국이 마치 잃어버린 형제처럼 느껴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들의 오래된 악몽을 다시 깨우는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바로 옆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포성이 울린 거예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뉴스 속보를 지켜볼 때 폴란드인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에게 이 포성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겪었고 아버지가 겪었던 그 끔찍한 역사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진 겁니다. 푸틴의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순간 폴란드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 이건 과대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료들이 공공연하게 폴란드는 러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라고 떠들고 다녔으니까요.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탄약은 바닥나고 탱크는 부서져 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세계를 향해 무기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유럽의 맹주라 불리는 독일이 내놓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헬멧 5,000개였어요. 무기도 아니고 헬멧이요. 심지어 처음에는 헬멧조차 지원을 망설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스를 사다 쓰는 독일 입장에서 푸틴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폴란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헬멧 타령이냐? 우리가 믿었던 나토의 핵심 국가가 고작 이 수준이냐면서요. 그 순간 폴란드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서유럽의 관료주의와 위선은 우리를 절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요. 폴란드는 미친 듯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네 창고를 열어젖힌 거예요. 남아도는 무기를 준 게 아닙니다. 당장 자국군이 쓰고 있던 현역 전차들을 기차에 실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버렸어요. 소련제 72 전차부터 자체 개량한 PT-91 전차까지 무려 300대가 넘는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전투기 미그-29도 아낌없이 내줬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세요? 집을 지키는 경비원한테서 총과 방패를 빼앗아서 옆집 싸움터에 던져준 꼴이거든요. 폴란드 육군은 순간적으로 무장해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방파제가 무너지면 러시아군을 자기네 안방에서 상대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심정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폴란드의 무기고가 텅텅 비어버린 거죠. 러시아가 언제 돌변해서 총구를 폴란드 쪽으로 돌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당장 이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당연히 우방국들을 찾았어요. 독일한테 레오파르트 전차 좀 팔아달라고 했더니 주문이 밀려서 5년은 기다려야 하고 1년에 50대 정도밖에 못 만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미국한테 에이브람스 전차를 요청했더니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 바쁘고 운용 교육만 1년이 걸리니까 줄 서라는 거예요. 폴란드는 절망했습니다. 지금 당장 국경 너머에서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5년 뒤, 10년 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쯤이면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도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서류 검토만 1년 걸리는 콧대 높은 명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압도적인 물량을 확실한 성능으로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했어요. 그때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폴란드의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24시간 공장을 돌려대며 괴물 같은 성능의 무기를 쉴 새 없이 찍어내는 나라, 나토의 표준 규격을 쓰면서도 미국제 무기와 완벽하게 호화되는 나라, 무엇보다 납기를 목숨처럼 지키는 빨리빨리의 민족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180대, K9 천둥 자주포 212문, FA-50경 공격기 48대, 폴란드가 내민 주문서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 물량이면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거든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군침을 흘렸지만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당장 만들어요? 생산 라인 증설하고 부품 구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죠 하면서요. 독일도 미국도 프랑스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평화에 취해 있던 서방 세계의 공장들은 이미 녹이 슬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비웃었어요. 한국이 뻥을 치는 거라고, 저 많은 걸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만드느냐고,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불과 3개월 뒤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거대한 수송선이 들어왔습니다. 배의 문이 열리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선명하게 박힌 K2 흑표 전차와 K9 천둥 자주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어요. 계약서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실물이 도착해버린 겁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항구로 달려나와 비를 맞으며 외쳤어요. 우리가 침공당하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이 무기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독일이 서류 검토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물건을 찍어서 배송까지 끝내버린 거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슬픈 현실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적과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대치 중인 휴전국가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공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독일이 평화를 즐기며 전차 생산 라인을 폐쇄할 때 창원 공장에서는 밤낮 없이 K2 흑표 전차를 조립했고 K9 천둥 자주포의 엔진을 돌렸어요. 우리에게 무기는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당장 내 가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이 지점에서 전율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구나. 전쟁의 공포를 아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다 하면서요.
한국인의 그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와 근면 성실함, 그것이 폴란드의 절박함과 만났을 때 지구 반대편으로 수십 톤짜리 강철 괴물들을 순간 이동시키는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속도만 빨랐을까요? 성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세계 최강이라 불리지만 너무 무겁고 비싸며 무엇보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반면 한국의 K2 흑표는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굴러다니며 단련된 전차라 폴란드의 진흙탕 평원에서도 미친 듯한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K2 흑표의 성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전차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달려있어서 장전수 없이도 분당 10발 이상을 쏠 수 있어요. 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현존하는 전차 중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3.5세대 전차는 K2 흑표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K2를 직접 타보자마자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K9 천둥 자주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휩쓸고 있는 베스트셀러거든요. 사실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이미 맛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네가 만든 자주포 차체가 자꾸 고장나자 K9의 차체를 수입해서 조립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국 물건은 고장도 안 나고 포탄도 정확하게 박힌다는 신뢰가 이미 쌓여 있었기에 K9 도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F-18 경공격기까지 더해졌어요. 미국의 F-16과 호환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조종사 교육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이 전투기는 구소련제 미국기가 많던 폴란드 공군에게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진짜 감동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무기를 팔 때 콧대가 높거든요.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주고 그냥 사다 쓰기만 하라는 태도예요. 고장나면 비싸게 수리비 내야 하고요. 철저한 갑의 태도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나누겠습니다.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서 나중에는 당신들이 직접 만들어서 유럽에 파십시오.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당신들의 국방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폴란드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자신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며 손을 내민 거니까요. 한국은 알았던 겁니다. 기술 없이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함을 우리가 겪어봤기에 폴란드의 그 갈증을 정확하게 읽어낸 거예요.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선진국으로, 침략의 피해자에서 강국으로 비슷한 길을 걸어온 두 나라가 맺은 피보다 진한 기술 동맹이었어요. 현지에 파견된 한국 기술진들의 일화도 폴란드인들을 울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은 폴란드 공장에서 쪽잠을 자며 밤새 기계를 돌렸어요. 폴란드 직원들이 퇴근해도 한국인들은 남아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공장을 방문했을 때 먼지 뒤집어 쓴 작업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한국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들의 땀방울을 보라. 이것이 바로 한국이 기적을 만든 힘이다. 그들은 한국인의 손에서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폐허 위에서 나라를 재건할 때 흘렸던 그 치열한 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형제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국의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는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앞으로 유럽의 안보는 독일이 아니라 폴란드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말이었죠. 하지만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한 폴란드의 군사력 증강 속도는 그야말로 미친 수준입니다. 현재 폴란드가 목표로 하는 정규군 병력은 무려 30만 명이에요.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인 독일 18만 명과 프랑스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병력의 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K2 흑표 전차와 K9 천둥 자주포가 들려 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요. 러시아라는 잠자는 곰의 코털을 건드렸고 그 곰을 견제하기 위해 폴란드라는 사자가 한국이라는 날개를 달고 깨어난 겁니다. 이제 폴란드 국경에 배치된 수천 대의 전차와 자주포는 모스크바를 향해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넘볼 테면 넘어봐라. 지옥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동안 유럽의 주인 행세를 했던 건 독일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값싼 가스에 취해 군사력을 줄이고 평화라는 달콤한 꿈만 꿨어요.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할 때도 확전은 안 된다며 러시아 눈치 보기에 바빴죠. 하지만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이런 폴란드의 결단력에 동유럽 국가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발트 3국, 체코 같은 나라들이 독일 눈치를 보는 대신 폴란드의 리더십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루마니아도 폴란드를 따라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무게중심이 서쪽 베를린과 파리에서 동쪽 바르샤바로 비겁한 평화주의자들에게서 강력한 현실주의자들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폴란드가 단순한 수입국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한국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폴란드는 이제 유럽 내 한국 무기 생산 기지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전차가 필요할 때 굳이 한국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폴란드에 있는 공장에서 폴란드 사람들이 만든 메이드인 폴란드 K2 전차를 사게 될 겁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을 흡수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한국은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인 거죠.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방산 업체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함께 유럽 방산 시장의 판을 새로 짜고 있으니까요. 국방비 쓰느라 나라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폴란드는 지금 유럽의 호랑이라 불릴 정도로 무서운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친기업적인 정책, 그리고 안정적인 치안 덕분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폴란드로 옮기고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도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폴란드 경제를 이끌고 있어요. 2023년에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뒷걸음질 칠 때 폴란드는 유럽 연합 평균을 훨씬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서유럽에 가서 설거지를 하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침체된 유럽 경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젊은 호랑이가 됐습니다. 과거 123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 나치와 소련에 의해 인구의 5분의 1이 학살당했던 나라, 그토록 처참하게 짓밟혔던 폴란드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뼛속 깊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것을, 남이 지켜주는 안보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결단력,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저 강대국들의 놀이터였던 폴란드를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철의 요새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폴란드가 확정한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4.7%예요. 나토에서 권고하는 2%의 2배를 훌쩍 넘기는 수치이자 미국을 제외하면 나토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결과는 병력 수치로도 증명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독일과 프랑스에 뒤처져 있던 폴란드군은 올해를 기점으로 정규군과 영토 방위군을 합쳐 30만 명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서유럽 전체가 병력 부족으로 허덕일 때 폴란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육군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등극한 거예요. 경제 쪽에서는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비 쓰느라 나아 거덜난다는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폴란드는 유럽의 경제 호랑이로 포효하고 있어요. 독일이 0%대 성장률로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을 때 폴란드는 연평균 3에서 4%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질주하고 있거든요. 1인당 소득은 이미 포르투갈과 그리스를 제쳤고 이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뒷공무니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한국과 손잡고 첨단 산업 체질 개선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브로츠와프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유럽 배터리 산업의 심장이 됐고 폼트누프 지역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기술로 지어지는 한국형 원전이 폴란드의 미래 에너지를 책임지기 위해 첫 삽을 떴습니다. 안보가 튼튼해지니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몰려오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심어지니 산업 경쟁력이 폭발하는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이 완벽하게 터진 거예요. 이 거대한 성장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폴란드에 도착한 K2 흑표 전차와 K9 천둥 자주포는 실전 부대에 배치되어 나토의 동부 전선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초기에 우려했던 부품 호환이나 유지 보수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덕분에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에요. 현지 공장에서 한국의 기술로 무기를 직접 생산하거나 정비하는 K방산의 유럽 허브가 된 거죠.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제 탱크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폴란드에 가면 부품이 있고 정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군수 네트워크가 유럽의 안보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의 부활은 감상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가장 확실한 파트너인 한국을 선택하고 과감하게 베팅한 투자의 승리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기회를 통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의 지위를 굳건히 했고 배터리와 원전 건설까지 이어지는 경제 영토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손을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안보와 경제의 판도를 바꾼 두 나라의 만남이에요.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강력한 동맹의 모델이 아닐까요? 유럽의 방패이자 경제 엔진으로 우뚝 선 폴란드, 그리고 그 기적을 함께 쓴 대한민국. 123년간 지도에서 지워졌던 나라가 한국과 손잡고 유럽 최강으로 부활한 이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